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처럼 오전에는 이제 이론서 교재로 한번 다시 보고 문제 풀 부분을 쭉 한번 판례 위주로 좀 보고 오후에는 또 문제 풀이하고 이렇게 합시다. 자, 오늘 볼 부분은 그럼 교재에 보면 29쪽에 그죠? 이론서 29쪽을 보세요. 29쪽을 보면 이제 행정법의 법원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의 부분은 별로 그렇게 뭐 시험에 영향가는 없어. 법원이라는 건 이제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의 종류를 이제 논의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종류 개념이 있고 종류가 있잖아. 그 종류라는 부분에서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은 기본 원칙을 무슨 법으로 원칙으로 한대? 예, 딱 뭐 문서로 딱 몇 조 이렇게 딱 써 있는 성문의 법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거지, 그지? 그 이유는 이제 그 딱 명시돼 있어야 국민이 그 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고 법적 생활에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이유. 그래서 이제 종류에서 그 얘기를 써놨어. 행정에 있어서는 성문의 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문의 법이 완비될 수 없으니 그 보충적인 법으로 불문의 법을 또 인정한다. 그렇지? 그래서 그 관계. 그 시험에 아주 핵심적인 건 아니야. 응?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논의가 뭐야? 그러면 행정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이 돼서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될 법, 성문의 법에는 뭐뭐가 있고 또 불문의 법에는 뭐뭐가 있는지, 그지? 이런 걸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성문의 법에는 종류가 뭐뭐 있다고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어. 최고 이제 헌법, 그지? 그 다음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 그 다음에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지?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외국과 맺은 조약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되는 조례, 규칙 이런 자치법규라는 게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공부할 부분은 글쎄 그 정도, 그죠? 다만 우리가 명령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2번 있지. 명령이라는 부분에.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얘기를 좀 알아야 돼. 법원, 법규, 이런 용어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재판하는 법원이 아니지. 이거 뭐 다 알겠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원 원자를 쓰지 재판하는 곳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 법의 종류 이거 묻는 거야. 그런데 법원하고 법규하고 자, 그러면 행정을 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건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의 종류 할 때 요 법규는 이제 법규라는 걸 정의하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서 이제 그 국민하고 대외적인 구속력이라고도 부르지, 그지? 그러니까 국민하고도 효력 있는 법,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 밖에 있는 국민, 또 법원도 국민한테 행해진 조치가 위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 그런 법을 법규라고 칭하는 견해. 그러니까 좁게, 법규라는 걸 좁은 의미로 보면 협의라고 하지, 그지? 또 넓은 의미로 파악을 하면 광의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법규라는 거를 좁게 보면 좁게 잡자는 학자들이 있어. 좁게 잡자는 견해는 이게 뭐야? 이제 대외적 구속력 이렇게 이제 많이 쓰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에 대한 효력, 그지? 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만을 뭐야? 그것만 이제 법규라고 우리가 칭하자. 이렇게 정의하는 입장이 있고, 넓게 정의하는 입장은 꼭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만 이 법규라고 칭하지 말고 우리 행정기관, 즉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할 때 지켜야 되는 법은 다 법규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뭐랄까, 그죠? 그러니까 업무 수행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지켜야 될 법, 쉽게 얘기하면 법. 이걸 다 넓게 부르자 이거야. 응?
이렇게 이제 입장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규라는 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두 가지 입장이 있고, 그러면 이 행정에 관한 법의 종류 이것도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야. 하나는 뭐야? 이제 법규,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뭐야? 좁은 의미의 법규, 응? 협의의 법규만을 협의의 법규. 이거지, 그렇지?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협의의 법규만 이 행정에 관한 법이라고 보자. 응? 아니다. 이 넓은 의미로 보자. 광의의 법규까지 포함하자. 응? 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 개념이 먼저 정의되고 법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 좁은 의미로 법규라는 개념 범위를 파악하면, 그렇지? 협의의 법규만 보면, 자, 이렇게 파악하면 어떻게 될까? 소위 이제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국민하고 사이에는 효력이 없고 행정조직 내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업무 처리하는데 따라야 되는 어떤 내부 기준이 있어. 공무원들 근무 기준, 그 조직 내부의 어떤 사무 처리 절차, 기준 이런 거 정해놓은 거, 그지? 그런 거 우리가 전부 묶어서 뭐라고 부르지? 행정규칙, 그지? 그러니까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은 어떻게 돼?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을 포함해 안 해? 행정에 관한 법에. 응? 행정규칙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법이지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포함을 안 한다고 하겠지, 그지?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행정규칙도 행정에 관한 법원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지? 자, 어쨌든 이렇게 입장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요게 한 번인가 두 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규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하고 여기도 견해가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 관한 법의 종류를 따지는 행정법의 법원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법원이라고 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연관돼서 견해가 갈라져 있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재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면,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는 명령이라는 건 국가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제 칭하는 것과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랬지. 그래놓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야?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가 첫째 끝에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그지? 그에 따라서 행정규칙을 행정에 관한 법원에 포함을 시킬 거냐, 이게 논란이 있다고. 응? 그거 핵심.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및 법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 그지? 요거.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해놓고 설명한 게 지금 이거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요? 요 정도.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페이지에서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자치법규 이렇게 나오지. 자치법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으로 조례하고 규칙, 그지? 조례는 지방의회가 이제 제정하는 법이라고 하지. 물론 공포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이고, 규칙이라는 법은 지방자치단체 장, 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만드는 법이야. 응? 근데 이제 교육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정을 해, 그지? 그래서 교육규칙이라는 것도 있지. 자, 뭐 그 정도 하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조약 및 국제법규 나오지. 거기는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지. 조약 및 국제법규에 일단 의의를 읽어보니까 명칭은 상관없어, 그지? 명칭이 뭐 조약이라는 명칭을 붙이든 협정이라고 하든 뭐 협약이라고 하든 명칭은 상관없고, 뭐야?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지키기로 문서로 합의 맺어놓은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약 그런단 말이야. 응? 조약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법이지, 응? 국가 간에. 그런데 이제 법원성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지, 그지? 첫째 줄에 우리나라 헌법 응? 6조 1항, 그지? 거기 뭐라고 써있대? 헌법 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즉 헌법에 의해 외국과 체결 공포된 조약, 응? 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승인된, 그러니까 거기에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은 우리가 이제 무슨 절차를 밟아 외국하고 이렇게 합의 맺은 거잖아. 응? 조약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뭐 조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이 있어.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근데 그거는 뭐래? 국내 법하고 동일한 요령. 그러니까 국내 행정법하고 똑같은 요령을 갖는다는 거야. 일단 이게 시험에 쓰여. 이 헌법 6조 1항 내용이. 응? 그래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요령. 근데 그 문구에 의해서 뭐가 나온 거야?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대로 그 자체로 국내 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넷째 줄에, 그죠? 뭐 그 조약 맺어놓은 거, 예를 들면 조약으로 좁혀서 말하면 조약 맺어놓은 거 그 자체가 국내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필요 없어. 그 외국하고 맺은 조약의 내용을 다시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의 법을 국내법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대로 조약이 그대로 바로 국내에 적용되는 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 논점 뭐가 있어? 응? 그 법원성이라는 파트의 그 내용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국내법으로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도, 이 부분이 중요하지.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아이고, 그 조약 그 자체가 국내에 그냥 바로 직접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는 거지. 똑같은 내용의 국내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 응? 요게 논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풀냐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하나는 이제 헌법 6조 1항의 내용. 그래서 국내 그 조약이 국내에 적용되는데 국내법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 헌법에 의해서, 그렇지? 두 번째는 헌법 6조 1항 보면 국내 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 국내 행정에 관한 국내 법들의 종류가 지금 우리가 있었는데, 국내 법들은 다 효력 순위가 있어요. 헌법이 제일 효력이 세고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 다음에 효력이 높고, 그 다음에 뭐야? 대통령령, 그 다음에 뭐 총리령, 부령, 응? 총리령, 부령, 뭐 이런 식으로 장관이 만든 부령해서 이게 명령이 그 다음 효력, 응?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응? 규칙, 다 이런 순서로 효력의 순서가 있어요. 효력 순위. 그래서 효력이 낮은 하위법이 효력이 높은 상위법에 위반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 하위법은 무효, 이렇게 이제 하는 논리란 말이야. 그래야지 이게 국가의 하나의 법 질서가 통일성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원칙인데, 그러면 이게 다 국내법인데, 그지? 헌법 6조 1항에 보면 외국과 맺은 조약 같은 건 국내 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국내법에 효력이 이렇게 다른 법들인데 이 중에 어떤 거와 같은 효력을 갖냐 하는 거는 안 써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설과 판례로 해결하기를. 그래서 그 밑에 효력에서 동그라미 1번은 넘어가고 헌법보다는 효력이 하위법으로 본다. 응? 그러나 뭐와 같은 효력을 갖는데,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있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고, 응? 그 다음에 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정도와 같은 명령의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응?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은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이제 그 국회 동의를 얻어서 맺은 조약.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외국과 맺은 조약을 국회 동의까지 거쳤다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응? 국회 동의까지는 거치지 않고 맺은 조약이라면 뭐 명령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자. 응? 이런 정도. 응? 그리고 국내법과 충돌이 되면 결국 이제 조약은 법률 아니면 명령의 효력을 가지니까 그 헌법에 어긋나는 조약은 국내에서 무효가 되겠지, 그지? 또 명령의 효력을 갖는 조약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법률에 위반되면 그 조약은 무효가 되겠지. 이제 이런 논리로 푼다는 얘기야, 그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헌법 6조 1항 국내 별도로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국내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응? 네, 그게 중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판례들 체크해야 돼. 판례. 응? 판례에서 자 1번은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내는 편이야. 응? 넘어가고 거의 안 내니까. 근데 2번은 매우 중요. 응? 2번 판례 아주 중요하지.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이 나오지. 약칭 가트 협정, 그지? GATT, 관세 및 무역 완화 일반 협정. 근데 야 그러면 이 가트 협정을 우리나라가 이제 이 조약을 맺은 건데 조약에 가입돼 있는데 이게 효력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라면 국회 동의까지 얻은 조약이야. 그러면 조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하고 조약은 이 지금 2번 판례에서 그 가트 협정은 이거 법률의 효력을 갖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보다 한참 하위법인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한 조례가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해놨다면 이 조례는 무효다. 이게 판결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 내용적으로는 우리 국민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뭐 조례를 정해놨어도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무효가 된다는 그런 결론에서 2번 되게 많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우리 법률의 효력을 갖는 가트 협정 조약에 위반되면 무효다. 효력이 없다는 게 무효라는 뜻이죠. 요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들을 쭉 써놨지만 하여튼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번, 6번 판례가 필수로 꼭 해야 돼. 5번 판례는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보면 WTO 협정이라고 우리나라 가입한 조약이 있어. 그지? WTO 협정. 근데 중국도 가입했나 봐. 근데 거기에 6번에 보면 밑에 이제 굵은 글씨 써있지.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 여기서 회원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였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물렸어.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뭐 하는 업체냐면 우리 화장실 같은 데 쓰는 타일, 그지? 타일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였는데 우리나라에 막 엄청 싼 값에 수출을 해가지고 덤핑 판매라고 하지. 막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크게 피해를 입어요. 그죠? 워낙 뭐 싼 값에 수출을 해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외국 기업이 너무 헐값에 막 제품을 이렇게 수출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기다가 관세를 많이 물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덤핑 관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 다 있어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그 타일 수출 업체에게 이제 반덤핑 관세라고 관세를 많이 부과했어. 그랬더니 그 중국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뭐 WTO 협정 위반이다 하고 소송을 낸 거야.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 중국 기업이 누굴 상대로 소송했냐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어디다 소송하면 우리 국내 법원에다가, 그지? 소송을 했는데 우리 법원은 이거 우리 법원이 재판할 권한 없다. 핵심은 그거야. 왜냐면 자 WTO 거기에 핵심은 WTO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WTO 협정 위반이다 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이 WTO 협정은 어떤 개인이나 사기업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이 어떤 한 기업이 한 국가를 상대로 이거 소송할 수 없는 거다.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WTO 협정 소송 잘못 제기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WTO 협정 위반 사건은 어느 한 국가의 법원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 협정에 보면 이 따로 별도의 국제 재판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재판하게 돼 있단 말이야. 뭐 유럽에 있겠지 국제 재판소. 그래서 거기다가 소송을 내서 재판해야 될 사건인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 소송을 내서 이거는 소송을 잘못 제기한 거다. 그래서 결국 우리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국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 많이 물린 거에 불만이 이 WTO 협정 위반이 생각하면 중국 기업은 자기네 중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럼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다 청구를 했어야지, 그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잘못 쨌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6번은 자, 우리 남북 정상회담하고 남북 간에 교류 협력하기로 거기 합의했다 그러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어요. 응?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이게 조약이냐 이거야. 응? 이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 간의 조약이냐? 결론은 뭐래? 조약 아니다. 응? 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행 법에 의하면. 그치?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고, 응?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고, 한반도 내에서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자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야. 우리 법이 그렇게 해놨어. 그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국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남한 사이에는 서로 국가로 인정을 안 하죠. 국제법적으로는 별개로, 응? 국제법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국가처럼 유엔도 동시에 가입하고 그래서 독립된 국가로 취급되지만, 그지? 우리 남북한 간에 서로 국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핵심은 이렇게 남북한 간의 정상이 교류협력 합의를 했어도 이거는 각각 정치적으로 어떤 지키기로, 응? 그 어떤 신사협정 맺은 것뿐이지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 있는 조약에 해당,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응? 핵심 조약 아니다,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 있는 조약 아니다. 이게 6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까지가 핵심. 응?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불문법원 얘기 나오지. 네, 불문법원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조문 형식의 성문법을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우선으로 따라야 되는 법인데, 성문의 법이 완비될 수가 없다. 응? 세상은 계속 변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 법을 못 따라간단 말이야. 성문의 법이 제대로 못 따라가. 그래서 그 성문의 법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매우 불충분하게 돼 있을 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법, 그리고 이제 불문의 법을 인정한다. 그지? 그래서 불문법의 종류로 뭐뭐에게 세 가지 있다. 불문법원, 이게 법원이란 말을 쓴다는 불문의 법에는 첫째, 행정에 관한 관습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한 판결, 특히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는 판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리 내지 일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게 이런 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관습법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관습법은 자, 의의가 있고 성립 요건이 있는데, 한데 거기서 하나 묻지만 관습법이라려면 일단 오래 지속되어 온 관행이 있어야 돼. 관습. 그러니까 관습이 있어야 돼. 관습 또는 관행. 오래 지속되는 관행이 있고, 이건 객관적 사실로서 관행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이 뭐라 해야 돼? 그 관행대로 따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지? 그거를 법적 확신이라 그래. 응?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오래 지속된 관행이 존재하고, 플러스 대다수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따라야 된다고 믿고 있다면 그걸 법적 확신이라 그래. 두 가지 요소가 인정되면 그걸 법으로 인정한다. 법의 효력을 갖는 거로 본다. 이게 관습법의 개념정의야. 응?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성립 요건에 동그라미 1번에 뭐라 했어? 관행 존재하고, 그다음에 법적 확신,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제 법으로 인정한다. 법의 효력을 갖는 거로 본다. 응?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 법이다라고 국가가 승인하는 게 별도로 필요하냐?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야. 그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는다라고는 그 견해를 법적 확신설이라고 불러. 응? 그치? 동그라미 1번에 법적 확신설이 통설이다 이렇게 돼 있지? 응? 응. 그래서 그리고 동그라미 2번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뭐야? 국가의 승인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 응?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된다는 견해를 법적 확신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법원성은 별로 논점 없어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성문의 법을 우선으로 하지만 완비될 수 없으니 그걸 보충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법으로 인정한다. 그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종류 있어. 종류. 종류는 행정에 관한 관습법을 크게 두 가지 종류 있다 해서 제목, 그지? 행정선례법이라고 칭하는 거와 두 번째는 민중관습법,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있다, 그지? 행정선례법은 말 그대로 뭐야?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해왔다면, 그지? 일종의 행정에 관한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게 행정선례라고 부르는 거지. 행정기관 오래 지속해온 어떤 업무 처리 관행.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되는 거라고 믿고 있다면, 그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행정선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으로 인정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행정기관이 이렇게 오래 지속해온 업무 처리 관행이 있는데, 똑같은 예전에 처리해온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한테만 그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도 없이 불리하게 조치를 하면 그건 이제 위법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선례법. 그런데 행정선례법에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행정선례법에서 이렇게 행정선례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업무 처리한 선례를 이제 법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예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행정선례법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있는 실정법이 있다. 그래서 거기 나왔듯이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 판례도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세금 부과를 안 해온 관행이 쭉 쌓여왔다면 그 일종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보고, 뭐야?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세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위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관행을 행정선례법으로 국민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 포인트야.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민중관습법이라는 건 민중이 이제 일반 국민이니까 국민들 사이에 어떤 행정과 관련된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대다수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으면 그걸 또 민중관습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거와 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 민중관습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법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수산업법이라고 성문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단연간 그 뭐 바다에 나가서 뭐 수산물을 채취하고 이렇게 온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 어업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관행어업권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법권이라고, 관행상 인정된 어업할 수 있는 권리, 관행어업권 이코로 이법권이라는 이름으로 성문법에서 그런 권리가 인정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게 대표적인 예. 동그라미 2번, 그지? 그 다음에 효력. 효력에서 두 가지 공부한다. 첫 번째는 뭐야? 성문법하고의 관계, 그지? 관습법은 성문의 법이 없거나 불충분할 때 어떻게 돼?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만 효력을 인정받는 거야. 그렇다면 이미 성문의 법이 있는데 그와 내용상 충돌되는 관행이 있다 그래서 그걸 법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야. 성문법이 우선이야, 그지?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성문의 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갖는 거로 보는 거야. 성문에 이미 있는 성문의 법을 나중에 만들어진 관행이 이미 있는 성문의 법을 개정 폐지시키는 일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개폐적 효력설은 이미 있는 성문의 법을 나중에 만들어진 관행이 개정 폐지까지 하는 것으로 보자는 견해를 개폐적 효력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지할 수가 없는 거야. 지지받지 못해. 성문의 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갖는 거로 보는 거야. 성문의 법이 없거나 그럴 때. 그래서 그게 보충적 효력설. 이게 통설이고 판례야.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동그라미 3번. 자, 한 번 관습법이라고 인정이 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건가? 아니겠지? 첫째,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서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관행을 뭐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관습법으로서 인정되게 한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겠죠? 응? 또 그러기도 하고, 이제 오래 지속되어 온 관행이라도 우리나라 국가의 법질서, 특히 헌법이 요구하는 어떤 질서에 어긋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건 또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 온 관행이라도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에 유교적인 사상에서 남녀 간에 차등을 두는 뭐 이런 관행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해도 현대사회에서 그 인정될 수 없다. 응? 왜냐면 헌법엔 다 양성 평등, 응? 평등원칙 명시되어 있거든. 그다음 그런 관행은 법으로서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옛날에는 법으로 인정됐을지라도, 그지?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면 자, 그래서 뭐 판례 1번도 특별한 건 없고, 우리 2번 판례는 뭐야? 우리 대법원이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온 상태가 장기간 지속됐을 때, 그지? 그때 그 일종의 행정 선례가 쌓인 거로 보고, 행정 선례법처럼 이제 하나의 관습법의 효력을 갖는 거로 본 거지. 그래서 그 비과세 관행에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한 거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소개된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4번이야, 4번. 4번을 보면, 근데 시험은 잘 안 나오더라고. 4번도 그냥 1, 2, 3, 4번 지금 읽고만 지나가. 자, 4번을 보면 그 대통령령인 가정을 준칙, 이게 성문법이지, 그지? 이 4번이 의미하는, 이 4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뭐야? 결국 성문의 법이 있는데 그와 다른 관행이 쌓여왔다 그래서 그 관행을 법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성문법을 이길 수는 없는 거야, 관행이. 그죠? 성문의 법이 있는 이상 그와 모순되는 관행은 법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관습법은 재정법이 제정한 법, 즉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이고 낮은 효력을 갖는 법이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이 관습법이 성문의 법에 어긋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보충적 효력만 갖는다는 거. 자, 그러고 나서 6번이 좀 중요합니다. 6번.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6번이라고 보세요. 6번. 자, 6번에 다섯째 줄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오는 관행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믿고 있대요. 응? 그래서 뭐야?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법이다. 관습법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받는 거다. 응? 그런데 또 하나, 이 효력이 그 나라의 어떤 수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래.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래. 헌법에 이제 쪽으로 헌법적 효력을 갖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야?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다. 인정돼. 관습헌법. 응? 첫 번째,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 응? 그런데 두 번째 또 중요해. 이게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응? 두 번째 포인트.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그래서 이 관습헌법을 뭐 이렇게 효력을 부정하고 개정하고 하려면 성문헌법 개정하는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응? 어쨌든 한 번만 요 6번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거에 관한 이 6번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수도 옮기는 결정을 법률을 이제 무효화시키는 그 재판에서 내린 것으로, 실제는 이게 헌법이라는 시험 과목에서 주로 내는 판결이에요. 다만 우리 행정법에서도 한두 번 쓰인 적이 있어서 그냥 그 정도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7번이 있는데 7번은 지우세요. 7번 판례는 지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7번 판례가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 7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세요. 지워버리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우리나라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 이게 이제 일종의 관습법의 효력을 갖는 거로 인정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게 지금 2004년에 인정했다가 2010 몇 년인가 들어와서 이거 인정 안 했어요. 관습법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했어.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 하지 않으면 돼요. 자, 거기까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가서 이제 판례법을 공부합니다. 응? 판례법. 자, 판례법은 쉽게 얘기해서 법원이 내린 판결이야. 그런데 원래 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그 소송이 제기된 그 사건에 관해서 이제 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사건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법 해석한 판결이지만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이제 법을 해석해 놓은 것이 유사한 다른 사건이 또 생기면 그거에 따라 이제 법 집행도 하고 또 하급법원이 그에 따라 재판도 하니까, 말하자면 그 나라의 대법원, 최고법원의 판결 같은 게 다른 기관들의 어떤 행동 기준이 되고 국민에게도 활동 기준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처럼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판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는 그 밑에 법원성이라는 부분에 몇 가지를 공부해야 돼. 응?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입장이 다르다 이거야. 응? 그거 체크해야 돼. 그래서 자, 첫째 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 구속 원칙이 인정. 선례 구속 원칙이라는 게, 여기 선례는 법원의 판결 선례.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면 나중에 유사한 사건 나오면 그 판결대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유사한 사건 생기면. 그러니까 이 영미법계는 그 나라 최고법원의 판결을 법으로 직접 인정하고 있어요. 법이라고 인정하는 입장이야. 응? 반면에 두 번째 줄에 대륙법계 국가는, 특히 프랑스, 이제 독일 같은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는 법 그러면 뭐야? 기본이 성문의 법이야. 따라서 그 법원이 어떤 특정 사건 판결한 건 그 사건만 해결한 거지, 그건 다른 사건에까지 그 법으로서 역할하는 건 아니다. 이게 대륙법계 입장이야. 법적으로는.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는 선례 구속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건만 해결한 거다. 응? 그 사건에만 적용된 거지, 그걸 유사한 사건에까지 그걸 반드시 법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 이런 입장이야. 영미법계, 대륙법계가 상반돼 있어요. 일단 이거 알아두고. 그럼 우리나라는 행정법이 대륙법계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륙법계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이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동그라미 1번에 보면, 1번 읽고만 지나가자.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8조에 보면 상급법원이 재판에 있어서 내린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규정상 그 해당 사건이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하급법원이 판단하고 또 상급법원이 같은 사건에서 판단하면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같은 사건, 해당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사건을 놓고 상하급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상급법원의 판단에 하급법원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해당 사건. 따라서 자, 이와 관련해서 밑에 판례로 와. 응? 판례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 1번에 보면 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대. 대법원 판례, 그지? 쭉 읽어놔.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법률을 해석하는 어떤 일반적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경우, 여기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법원의 판사, 반드시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혀놓은 법률 해석 기준,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대. 유사한 사건을 재판한 하급법원의 법관은 대법원 판례를
견해를 존중해서 재판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죠? 유사할 뿐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그래서 둘째 줄에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 아니야? 유사하긴 한데 같은 사건은 아니거든. 그럼 유사한 다른 사건을 재판한 하급법원을 직접 따라야 한다고 법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직접 기속하는 효력까지는 없어요. 키워드는 유사 사건. 직접 하급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그럼 우리가 정리하면 같은 사건이라면 대법원이 이 법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다시 재판해. 그러면 하급법원은 그에 따라 재판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은 사건에 대해. 근데 유사한 사건은 그렇게 반드시 법적으로 구속받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지? 사실상 존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재판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응? 1번 잘 보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또 올라가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나오지. 여기도 이제 법 규정 하나 꼭 공부해야 돼. 헌법재판소 결정.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뭐라고 써놨대? 헌법재판소가, 자, 그 다운표 친 거. 법률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법률 위헌 결정 내리면 어떻게 돼? 우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우리 재판하는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그 해당 제기된 소송사건 재판해야 되고, 그래서 재판하는 법원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다 따라야 된다는 거야.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 결정 내리는 거. 이 문구 그 자체가 시험했어요. 응? 그래서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에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응? 요 자체. 그런데 요거는 이제 딱 명시돼 있지. 법률을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면 법원도 따라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그 2번 판례 2번, 판례 2번을 보면, 자, 우리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반발해. 뭐라 하면 헌법에 합치되게 법률을 해석하는 걸 포함해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라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을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은 법원에게 있다는 거야. 응? 이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기에 앞서 헌재가 이제 법률을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가 내린 법률 해석에 대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핵심 이제 셋째 줄 끝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법률 해석. 여러분 조금 아까 위의 문장에서는 뭐 공부해서 법률 해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이다 하고 결정 내리면 법원도 따라야 돼. 그럼 명시돼 있잖아.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법률은 이런 의미다라고 법률을 해석해 놓은 거에는 법원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거야. 응?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겼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똑같은 법률 규정을 놓고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하고 뭔가 판정을 내렸을 수 있겠지? 근데 대법원은 우리는 그 법률 다르게 해석해야 하고 법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또 판결을 할 수도 있겠지. 아, 이런 모순된 판단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실제도 일어난 일이 있어. 이거는 정리가 필요해. 우리나라 이런 어떤 재판 내 질서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어쩔 수 없어. 그걸 법률로 명확히 정해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 해석과 위헌 결정 이거 차이가 난다는 거, 그지? 그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요 파트에서 문제 내지는 않는데 뒤에 이제 어디 나오더라? 저기 행정행위의 하자 이론 또 소송 파트와 관련해서 나와. 그러니까 나온 김에 읽어도. 응? 3번.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지금 이제 이런 경우 있어. 어떤 법률에 따라서 이 A라는 사람에게 뭐 영업정지를 시켰어. 영업정지 처분. 그 시장이, 응? 영업정지. 그런데 A가
뭐라고 하냐면 이 영업정지축은 위법이다. 위법이니까 이거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A가. 응? 그런데 왜 위법이라고 주장하냐면 왜 위법이라고 취소를 주장하면 영업정지 시키도록 한 이 법률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 법률이 헌법에 위헌되는 법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이 위반되는 법률이니까 무효인 법률인데 이걸 자기한테 적용해서 영업정지는 위법이다, 취소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때 A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도 있고 A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러면 이 재판하는 법원의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법률이 위헌인지 판단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다 신청을 합니다. 법률이 위헌인지는 헌재만이 판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 헌재에서 결정 내릴 동안 이 재판은 중지하고 있어요. 응? 그러다가 헌재에서 이 법률 헌법 위반되는 거 맞다 이렇게 결정 내리면 어떻게 돼? 위헌 결정 내리면 이에 따라서 이 법원이 이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건 지금 이 관련된 이 소송에 효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재판하죠. 그러면 읽어봐.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지금 위헌이라고 가려달라고 신청이 들어간 그 재판 사건에도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고, 그지?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법률 위헌이라고 판단 내려달라고 신청은 안 했지만 같은 법률, 이 똑같은 영업정지 똑같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또 다른 재판에 전제가 되어서,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거에 대해서 또 B라는 사람도 이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받았으면 이미 위헌 결정 내려진 거에 따라 그 법원은 그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해당 법률이 재판에 전제가 되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까지도 적용되고 위헌 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일반 사건에도 다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지? 한 번만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리. 뭐 아주 쉬운 거지만 조례와 조리는 다르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성문의 법이지 조리는 불문의 법이고, 그죠? 그래서 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어떤 원칙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원칙, 그지? 그래서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의롭게 타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우리가 조리라고 칭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조리에 있어서는 기능이 포인트야. 기능이 첫 번째 뭐야? 1번의 두 번째 줄 최후의 보충적인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문의 법도 없는 상황, 관습법이라는 것도 없고 그 사건에 관한 어떤 판결 선례도 없고 이럴 때 최후의 법의 역할을 하는 게 조리야. 그러니까 판사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할 근거 기준이 되는 성문법도 없고 기존의 판례도 없고 관습법도 없어. 그럴 때 이제 이 시대 이 사회의 보편적인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어떤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원칙 이걸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도 우리 법 집행할 때 마찬가지야.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근거가 되는 법이 없고 뭐 관습법 이런 것도 없을 때 이런 보편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의로운 원칙에 따라서 이게 뭐가 행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보충적인 법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보충적인 법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조리라고 얘기되는 여러 원칙들 중에는 헌법에서부터 도출되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이런 건 헌법으로부터 나와. 비례 원칙도 그렇고 이런 거는 효력이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중요한 원칙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 그래서 이제 조리라고 얘기되는 원칙들은 헌법에서부터 도출되는 것도 있고 법률에서 도출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은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일반 원칙을 공부해야 되죠. 자,